도원 씨, 해솔이 13년 만에 비행기 안에서 마주친 전 부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도원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수척해진 그녀의 손목에는 병원 팔찌가 채워져 있었고 떨어진 봉투 사이로는 납부 연기 안내문이 보였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도원이 13년 전 박스에서 발견한 것은 상상도 못한 진실이었습니다. 서준을 미워하지 말아줘라고 적힌 해솔의 편지와 함께 말이죠. 과연 13년 전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해솔은 왜 그토록 긴 시간 동안 침묵을 지켜야 했을까요? 때로는 진실이 소문보다 늦게 도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밝혀질 때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들의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도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58살이고요. 작은 설비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13년 전에 이혼을 했고 그때부터 아들 서준이를 혼자 키워왔습니다. 평범한 아버지였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비행기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 만남이 13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진실이란 게 얼마나 늦게 찾아올 수 있는지 깨닫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도원은 김해공항 터미널을 급하게 걸었습니다. 손에는 노란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어요. 아들 서준의 혼수 관련 견적서가 담긴 봉투였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시계를 확인하니 탑승 시간까지 겨우 20분 남았습니다. 도원은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작은 설비업을 운영하는 그에게는 하루하루가 바쁘지만 아들 결혼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공항 대기실에 앉아 탑승권을 확인하던 도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서준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기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안함이었습니다. 혼자 키웠는데 잘할 수 있을까? 13년 전 이혼 이후 도원은 서준을 혼자 길렀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마다 도원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김포행 오지 8742편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행기에 오르자 승무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좌석이 14시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원은 통로를 따라 걸으며 자신의 좌석을 찾았어요. 14시는 창가 좌석이었습니다. 그는 노란 봉투를 조심스럽게 머리 위 선반에 올려놓았어요. 안전벨트를 매고 앉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가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두 줄 앞 통로 쪽 좌석에서 승무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해솔 승객님, 위 선반 닫겠습니다. 도원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정해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13년 전 이혼한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같은 이름이겠지. 도원은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승무원이 건넨 종이컵 물을 마시려다가 손을 멈췄어요. 물이 너무 떨려서 마실 수가 없었거든요. 비행기는 천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기체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도원은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진정해. 그냥 같은 이름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13년 전 그 여자와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시간들, 서준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순간까지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자 객실 등이 어두워졌습니다.
승객들의 목소리도 작아졌어요. 도원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자. 그냥 다른 사람이면 됐고, 도원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두 줄 앞을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승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손님, 화장실은 뒤쪽에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도원은 뒤로 돌아가는 척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두 줄 앞 좌석 젤을 살짝 봤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해솔이었어요. 13년이 지났지만 그 옆모습을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도원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말을 걸어야 할지, 그냥 돌아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해솔이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해솔. 도원의 입에서 저절로 그 이름이 나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솔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원 씨. 순간 말들이 목에 걸려 나가지 않았어요. 도원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솟구쳤어요. 13년 전 그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동네에 떠돌던 험담들, 해솔이 사채를 썼다는 소문, 외박을 밥 먹듯 했다는 말들. 그때 도원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의심을 선택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해솔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도원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서울이요. 병원 근처예요. 병원 근처? 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해솔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많이 쉬어 있었거든요. 아파요? 해솔은 가벼운 기침을 한 번 하고 목에 감아둔 얇은 스카프를 만졌어요. 체크무늬 스카프 사이로 하얀 팔찌가 살짝 보였습니다. 병원 환자 팔찌였어요. 큰 병은 아니에요. 치료받고 있어요. 해솔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도원은 그 차분함 속에 숨겨진 피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해솔의 손에서 얇은 봉투가 떨어졌어요. 진료 예약 확인서가 적힌 봉투였습니다. 봉투 끝이 살짝 갈라져 있어서 안에 서류가 조금 보였어요. 납부 연기 안내문이었습니다. 도원은 반사적으로 봉투를 주어 해솔에게 건넸어요. 고맙습니다. 해솔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렸어요. 난기류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기내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잠시 난기류로 인해 기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확인해 주세요. 두 사람은 동시에 팔걸이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손끝이 살짝 닿았습니다. 도원은 깜짝 놀라 손을 뺐어요. 13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비행기가 아니라 버스였지만 갑작스러운 브레이크에 두 사람이 동시에 손잡이를 잡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자연스럽게 웃었는데 지금은 어색하기만 했어요. 서준이는 잘 지내요? 해솔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결혼해요. 도원이 짧게 대답했어요. 해솔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기쁨과 슬픔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해솔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도원은 그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이혼했다지만 서준은 해솔의 아들이기도 했으니까요. 언제요?
다음 달이요. 축하해요. 해솔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너무 서글프게 보였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어요. 손님, 탑승 중 이동은 위험합니다. 일단 좌석으로 돌아가 주세요. 도원은 고개를 끄덕었어요. 일어서려는 순간 해솔이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다시 마주치게 되면 그때는 제가 먼저 서준이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도원은 잠시 망설였어요. 13년 동안 해솔과 서준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서준도 엄마에 대해 묻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가끔 도원은 아들의 눈에서 그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도원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해솔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도원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왜 하필 오늘 비행기 안에서 전 부인을 만나다니. 그것도 아들 결혼 준비를 하러 가는 길에 말이에요.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기내에서는 승무원들이 음료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도원은 커피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수선했거든요. 해솔의 수척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병원 팔찌, 납부 연기 안내문, 쉰 목소리. 모든 것이 그녀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나? 도원은 13년 전을 떠올렸어요. 갑자기 돌기 시작한 소문들, 해솔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결국 터진 사채 문제. 그때는 모든 게 명확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착륙 30분 전이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도원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원은 노란 봉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서준의 혼수 견적서가 든 봉투였어요. 서준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은 엄마에 대해 거의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게 정말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에게 미안해서일까요? 착륙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곧 김포공항에 착륙합니다. 안전벨트를 확인해 주세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도원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착륙의 충격과 함께 엔진 소음이 줄어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해솔이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도원 씨,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나도요. 도원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해솔도 천천히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여객기 통로를 따라 작게 걸어갔어요. 도원은 마지막에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출구에서 해솔의 모습을 찾아봤지만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원은 택시를 잡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끝일까? 손에는 여전히 노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아들 결혼 견적서가 든 봉투. 그리고 마음에는 13년 전 미완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원은 택시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공항을 돌아봤어요. 13년 만에 마주친 전 부인, 그리고 아직 하지 못한 많은 말들. 오늘 밤은 잠들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원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해솔과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동네 슈퍼에 들러 우유를 사려던 도원은 주인 영분을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도 사장님. 어제 김해 갔다 왔다면서요? 네, 그냥 볼 일이 있어서요.
그런데 말이에요. 영분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기 옛날에 사장님이랑 같이 살던 그댁 말이에요. 해솔 씨, 도원의 손이 우유팩을 잡은 채 굳었습니다. 가끔 종합병원 호흡기 센터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침이 많이 심한가 봐요. 그래요? 도원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어젯밤 비행기에서 본 해솔의 병원 팔찌가 떠올랐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혼자 사신다던데. 영분의 말이 도원의 가슴을 찔렀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원은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해솔이 아프다는 얘기, 혼자 산다는 얘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는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13년 전 이혼할 때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있었어요. 창고에 쌓아둔 박스들 말이에요. 도원은 집 뒤편 작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박스들이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2012년 가을이라고 적힌 테이프가 보였습니다. 이혼 서류와 공과금 영수증들이 든 박스였어요. 박스를 열자 낡은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눈에 들어왔어요. 노트 뒤쪽 포켓에는 수척한 글씨가 적힌 하얀 봉투가 끼어 있었습니다. 도원에게 전하지 못하면 버려도 된다. 도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어요. 짧은 편지였습니다. 도원 씨, 소문은 내가 막을 수 없었어. 오유탁 팀장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는 내게 보증을 서라고 했지. 거절하자 서준이까지 학교에 문제가 생기게 하겠다고 했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당신은 아마 믿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는 서준을 택했어. 당신이 나를 의심하고 떠나는 것도 감수했어. 증거를 모으려 했지만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2,900만 원과 차용증 사본 외에는 뚜렷한 게 없었어. 혹시라도 언젠가 당신이 이걸 보게 된다면 서준을 미워하지 말아줘. 해솔. 도원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차용증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채권자는 오유탁, 금액은 3천만 원, 날짜는 2012년 8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노트에는 짧은 일지가 남아 있었어요. 8월 12일, 팀장이 또 불렀다. 거절하면 서준에게 장학심사 문제가 생길 거라고 했다. 8월 17일, 결국 돈을 건넸다. 집 전세 보증금 일부를 뺐다. 미안해, 서준아. 9월 3일, 동네에 소문이 퍼진다. 사채, 외박. 말도 안 되는 말들이다. 9월 10일, 이혼 도장을 찍었다. 도원의 눈빛이 무너졌다. 9월 28일, 팀장은 입을 다물라고 한다. 내가 더러워져야 조용해진다고. 도원은 노트를 덮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바닥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왜 그때 묻지 않았을까요?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왜 끝내 의심을 택했을까요? 도원은 휴대폰을 꺼내 예전 사회복지재단 번호를 찾았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보세요. 사회복지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유탁이라는 분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데요. 오유탁 씨요? 그분은 몇 년 전에 징계를 받고 퇴사하셨습니다. 도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회계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도원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해솔이 말한 게 사실이었어요. 오유탁이 정말 회계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니. 도원은 곧장 차를 몰고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장인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일단 사본이지만
차용증과 일지는 정황 증거로 충분한 힘이 있어요. 그럼 고소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무엇보다 피해자가 입을 열어야 합니다. 정혜솔 씨가 진술할 수 있나요? 도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젯밤에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말을 길게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직접 만나보세요. 병원에 계신다면 이동이 어려우실 테니까요. 간단한 확인만 받아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길, 도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하늘에는 낮은 구름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구름들 같았어요. 도원은 과거가 온몸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비행기 착륙할 때의 충격처럼 무겁고 아팠어요. 증거는 종이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상처는 사람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원은 차 안에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13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해솔이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전화 통화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해솔이 사채를 썼다더라. 밤늦게 나다니는 걸 봤다더라. 남자랑 만나는 것 같더라. 그때 도원은 해솔에게 직접 물어봤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소문들이 너무 구체적이었고 해솔의 행동도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간 걸 발견했을 때 도원은 모든 걸 확신했어요. 역시 소문이 맞았구나. 그때 해솔이 설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도원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원이 차갑게 말했을 때 해솔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해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왜 그때 설명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정말 잘못한 게 없다면 끝까지 해명했을 텐데 해솔은 너무 쉽게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해솔은 처음부터 도원이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서준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도원은 핸들을 꽉 잡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13년 동안 해솔을 원망했어요. 가정을 파괴한 나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준에게도 엄마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어요. 하지만 진짜 나쁜 건 도원 자신이었습니다. 아내를 믿지 못한 것도, 확인하지 않은 것도,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도 모두 도원의 잘못이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들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합병원 호흡기 센터인가요? 정혜솔이라는 환자분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데요. 보호자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정기 검사가 있으세요. 오시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전화를 끄는 도원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내일 해솔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겠어요. 13년 늦었지만 그래도 말해야 했습니다. 도원은 다시 편지를 읽었어요. 해솔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준을 미워하지 말아줘. 해솔은 마지막까지 아들 걱정을 했어요. 자신이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서준만은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해솔을 도원은 13년 동안 원망했습니다. 그것도 확인도 하지 않고 말이에요. 도원은 차용증을 다시 봤어요.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억지로 빌려준 해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온 동네에 나쁜 소문이 퍼졌을 때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텐데 참았을 해솔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도원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13년 전 해솔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체념한 듯 조용히 이혼 서류에 사인하던 해솔의 모습. 그때 그 조용함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어요. 해솔은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이 희생양이 되더라도 말이에요. 도원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지갑에 넣었어요. 내일 해솔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해야겠어요. 13년 늦은 사과지만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도원의 마음처럼 무거웠습니다. 비가 내리던 오후 도원은 종합병원 호흡기센터 로비에서 민주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정혜솔 환자분이요? 오늘 오후 2시에 정기 검사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도원은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손에는 어제 발견한 편지 사본과 차용증 사본이 든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3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게 될 텐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시가 가까워지자 엘리베이터에서 해솔이 내려왔어요.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는데 마스크 너머로 숨이 약간 가쁜 기색이었습니다. 도원 씨? 해솔이 먼저 인사했어요.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 그 봉투 주워주셔서 고마웠어요. 천만에요. 도원은 노란 봉투 대신 하얀 봉투를 꺼내 건넸어요. 이거 당신이 남긴 것들입니다. 13년 만에 봤어요. 해솔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걸 이제야 내가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게 내 죄예요. 해솔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끝나면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두 사람은 병원 야외 테라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빗방울이 테라스 난간을 자잘하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해솔은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 천천히 읽었습니다. 13년 전 자신이 쓴 글을 다시 보는 기분이 어떨까요? 이때 왜 말하지 않았어요? 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해솔은 손가락으로 종이 위 날짜들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오유탁은 저에게 2가지를 걸었어요. 하나는 회사 돈, 또 하나는 서준이었어요. 서준이를 내가 떠들면 서준이가 장학심사에서 탈락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내 남편 사업장에 안전점검이 갑자기 들어갈지도 모른다고도 했고요. 도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사람은 인맥과 압박을 함께 흔들었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해솔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나를 믿게 만들 수 있었잖아요. 도원이 안타깝게 말했어요. 해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저를 믿도록 제가 먼저 당신을 믿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두려웠어요. 뭐가요? 당신이 분노할까봐. 제 거짓말이 더 커질까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질 줄 알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테라스에 울렸어요. 민주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혜솔 환자분, 검사실 들어가실 시간이에요. 윤 보호자분도 같이 들어가셔도 됩니다. 해솔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혼자 할게요. 민주가 눈치를 보고 물러났습니다. 보호자라는 말이 도원의 가슴에 묘한 울림을 남겼어요. 해솔이 검사실로 들어간 사이 도원은 테라스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비가 점점 세게 내렸어요. 30분쯤 지나자 해솔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였어요. 괜찮아요? 네, 별일 없어요. 두 사람은 다시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지붕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진술해 줄 수 있어요? 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당신 말이 시작이래요.
해솔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준에게 먼저 말해야 해요. 그래요. 내가 말할게요. 같이 가요. 아니요. 해솔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말할게요.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해솔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도원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쪽에서 먼저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었어요. 서준은 처음에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정말 엄마가요? 그래.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 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는 어떻게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어제 우연히 만났어. 어디서요? 비행기에서. 서준의 눈이 커졌어요. 비행기에서요? 응. 김해에서 김포로 오는 비행기였어. 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13년 동안 엄마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만나고 싶다니. 수연이도 같이 가도 될까요? 물어봐야겠지만 아마 괜찮을 거야. 다음 날 만남은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준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약혼자 수연이 함께 했습니다. 해솔이 카페에 들어왔을 때 서준은 깜짝 놀랐어요. 예상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거든요. 해솔은 마스크를 벗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서준아. 엄마. 13년 동안 서로 입안에서만 부르던 호칭이 소리가 되어 흘러나왔어요. 해솔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서준도 울먹였어요. 해솔은 차용증 사본과 편지 사본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때 엄마가 거짓말을 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더러운 사람인 척했어. 내가 살아갈 길을 지키려고.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었습니다. 글을 읽는 동안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땐 너에게 미래가 더 급했어. 엄마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그때는 덜 아픈 선택이라고 생각했지.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연이 그의 손등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어머니, 치료는 잘 받고 계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받고 있어요. 괜찮아지고 있어요. 비용은 어떻게 하세요? 조금 밀려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해솔이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카페 밖으로 비가 세게 내렸어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카페 안에도 들렸습니다. 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이제 숨지 마세요. 서준아, 아버지랑 같이 도와드릴게요. 해솔의 눈가가 완전히 젖었어요. 오래된 기침처럼 억눌러 온 감정이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해솔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수연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혼자 아프지 마세요. 그때 해솔이 갑자기 기침을 했어요. 꽤 심한 기침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연이 놀라 물었어요. 괜찮아요. 요즘 좀 나아졌어요. 하지만 해솔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서준이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얼마나 드세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아니에요. 알아야 도와드리죠. 서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해솔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요. 많이 밀렸어요? 석 달 정도. 서준과 수연이 서로를 봤어요. 450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절반 낼게요. 수연이 말했어요.
아니야, 수연아. 그럴 수는 없어. 서준이 만류했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이기도 해요. 곧 가족이 될 거잖아요. 해솔이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수연아.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 어머니, 저희끼리 상의해서 연락드릴게요. 서준이 말했어요. 카페를 나서며 해솔이 말했어요. 서준아,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엄마가 직접 말씀하세요. 그럴 수 있을까? 당연하죠. 서준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날 밤 서준은 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엄마 만났어요. 어땠어?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도원의 가슴이 아팠어요. 병원비도 많이 밀렸대요. 450만 원. 그래. 아빠, 도와드려야 해요. 당연하지. 도원이 즉시 대답했어요. 반반씩 낼까요? 아니야. 아빠가 먼저 한다. 너는 결혼 준비해. 하지만 아빠 말이 맞아. 내가 할 일이야. 도원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원은 은행에 갔습니다. 450만 원을 인출했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수납 창구에서 도원이 말했어요. 정혜솔 환자 병원비 납부하러 왔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전 남편이었지만 다른 설명이 복잡했어요. 밀린 금액까지 모두 450만 원입니다. 도원은 현금을 건넸어요. 영수증을 받을 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원 씨? 돌아보니 해솔이 서 있었어요. 오늘도 회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해솔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병원비요. 왜 그런 일을? 당연한 거예요. 도원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13년 동안 내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해솔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일 아니에요. 두 사람은 병원 로비에 앉아 잠시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솔이 물었어요. 일단 치료부터 잘 받으세요. 그리고 진술 준비하시고. 진술이 무서워요. 왜요? 다시 그 일들을 말해야 하잖아요. 13년 전 그 기억들을. 도원이 해솔의 손을 가볍게 눌렀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해솔이 고개를 끄덕었어요. 서준이도 함께 한대요? 그럼요. 이제 우리는 도망 안 가요. 도원의 말에 해솔이 처음으로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지만 그 짧은 순간이 그들에게는 길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그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개네요. 해솔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도원도 하늘을 봤어요. 13년 만에 함께 본 하늘이었습니다. 도원 씨, 네,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미안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13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 임범은 진술서 양식과 증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노트 사본, 차용증 사본, 재단 징계 정황 확인서 초안을 한 대 묶었어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제범죄수사팀으로 가죠. 연우 형사가 배당되면 진행이 빠를 겁니다. 도원은 긴장한 얼굴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정말 이걸로 될까요? 증거가 충분해요. 차용증도 있고 일지도 있고 재단에서 징계받은 기록도 확인됐으니까요. 임범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해솔의 진술은 길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또렷해졌어요. 오유탁이 회계장부를 조작했고 저에게 보증을 강요했습니다. 해솔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거절하자 아들과 남편의 생계까지 거론하며 압박했습니다. 저는 차용증을 받고 돈을 건넸고 그 이후 소문이 퍼졌습니다. 해솔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진술이 끝나고 해솔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13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도원이 해솔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날 밤 서준에게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준이지? 나 오유탁이야. 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13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더라. 유탁의 목소리에 협박 같은 느낌이 묻어 있었어요. 너 결혼 앞두고 이러면 혼주 체면이 말이 아니지. 서준은 휴대폰을 스피커로 돌리고 녹음을 시작했어요. 옆에서 수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협박하지 마세요. 통화 내용 녹음 중입니다. 서준이 낮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뭐, 녹음? 유탁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선처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 내 아버지 사업장도 말이야, 점검이. 더 하세요. 방금 말 고소장에 그대로 넣겠습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야, 이 새끼가. 뚝.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준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기분은 시원했습니다. 수연이 그의 등을 가볍게 쳤어요. 잘했어. 이제 우린 도망 안 가. 응.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서준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날 서준은 녹음 파일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연우 형사가 파일을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완전히 협박이네요. 증거로 충분합니다. 정말요? 네. 이제 오유탁 씨를 불러야겠어요. 며칠 뒤 연우 형사가 연락해 왔습니다. 오유탁 신병, 임의동행 요청했습니다. 통화 녹취와 차용증 사본, 징계 정황 모두 확인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유탁은 처음엔 부인했어요. 그건 사적인 돈거래야. 그리고 소문? 나는 몰라. 하지만 재단 기록과 징계위원회 회의록 요약이 나오자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연우 형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당신이 회계부정으로 징계받은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건 서준 씨와의 통화 녹음이고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유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길게 갈 일 아니야. 유탁이 중얼거렸어요.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길게 가지 못했어요. 녹취 파일과 참고인 진술이 연결되면서 수사는 빠르게 기소 의견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이 가족의 시간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도원은 해솔의 병원비를 계속 선납했습니다. 아들 서준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낼게요. 아버지가 먼저 한다. 너는 가정을 꾸려. 도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해솔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수연이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서로 기댈 수 있는 시간이요. 그 말에 해솔은 처음으로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지만 그 짧은 순간이 그들에게는 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원은 해솔과 함께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해솔의 식욕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기침도 줄었고 해솔이 밝게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도원 씨 덕분이에요. 제 덕분이 아니라 당신이 잘 견딘 거예요.
도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해솔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준이 결혼식 언제예요? 다음 달 말이에요. 저도 갈 수 있을까요? 해솔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당연하죠. 서준이 어머니인데. 도원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해솔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할 일 아니에요. 한편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유탁은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정혜솔이 먼저 제안했어요. 유탁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연우 형사가 차용증을 보여주자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정혜솔 씨가 먼저 제안한 증거인가요? 그건,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유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도원과 해솔, 그리고 서준과 수연이 함께 법정에 갔어요. 해솔은 증인석에서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피고인 오유탁은 저에게 회사 돈을 빌려달라고 강요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강요했나요? 제 아들의 장학금 문제와 남편의 사업을 거론하며 압박했습니다. 해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방청석에서 도원이 해솔을 바라봤어요. 13년 전 그때 해솔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유탁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도했어요. 증인은 당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제 가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해솔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재판장이 유탁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의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유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침내 유탁이 인정했어요. 방청석에서 서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이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판결은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횡령, 강요, 무고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어요. 벌금형과 사회봉사, 그리고 손해배상 일부가 인정됐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길, 연우 형사가 말했어요. 정의가 늦었지만 실현됐네요. 고맙습니다. 도원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밖으로 나오자 겨울바람이 차게 불었어요. 도원은 두꺼운 머플러를 풀어 해솔의 목에 둘렀습니다. 추워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해솔이 머플러를 만지며 웃었어요. 이제 감기 말고는 다 나을 수 있겠죠. 그럼요. 이제 모든 게 좋아질 거예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13년 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서준이 말했어요. 엄마, 결혼식 때 줄에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아니, 그런 건 아빠가. 아니에요. 엄마도 해주세요. 서준의 말에 해솔이 놀랐어요. 정말? 네. 엄마 말씀도 듣고 싶어요.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도 듣고 싶어요. 해솔의 눈가가 또 젖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됐네요. 응. 이제 아무도 우릴 갈라놓을 수 없어. 서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식당 밖으로 나오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눈이었습니다. 눈이 와요. 수연이 신나게 말했어요. 첫눈에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던데. 해솔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럼 다 같이 빌어요. 서준이 제안했어요. 네 사람은 손을 잡고 조용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각자 다른 소원이었지만 모두 가족의 행복을 빌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그들의 어깨에, 머리에 내려앉았어요.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원이 해솔을 바라봤어요. 13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해솔도 도원을 봤어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믿음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서준과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드디어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도원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맞아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해솔이 다짐하듯 말했어요. 우리 모두 함께 할 거야. 서준이 힘차게 말했어요. 네, 모두 함께요. 수연도 환하게 웃었어요. 그들의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13년의 시간을 건너뛴 새로운 시작의 발자국이었어요. 기소 소식이 나온 지 한 달 후 병원 호흡 재활 프로그램에서 해솔의 기침 빈도가 현저히 줄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민주 간호사가 활짝 웃었어요. 환자분, 얼굴색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해솔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숨이 조금 길어졌어요.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지면 몸도 따라 좋아지거든요. 민주의 말에 해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13년 동안 가슴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2달 뒤 선고가 있었어요. 오유탁은 횡령, 강요, 무고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벌금형과 사회봉사, 그리고 손해배상 일부가 인정됐어요. 재판정에서 연우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가 늦었지만 바로 잡혔네요. 밖으로 나오자 겨울바람이 차게 불었어요. 도원은 두꺼운 머플러를 풀어 해솔의 목에 두르며 말했습니다. 추워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해솔이 머플러를 만지며 웃었어요. 이제 감기 말고는 다 나을 수 있겠죠. 당연하죠. 이제 모든 게 좋아질 거예요. 3월이 되자 서준과 수연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도원은 신랑 아버지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원은 해솔과 함께 웨딩홀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해솔이 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서준이가 좋아할까요? 좋아할 거예요. 수연 씨도 마음에 들어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결혼식 준비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13년 만에 함께 아들의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이었어요. 이상해요. 해솔이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요? 예전에는 꿈에서도 상상 못했던 일이에요. 다시 이렇게 함께 앉아서 서준이 얘기를 하다니. 도원도 감회가 깊었어요. 저도 그래요. 그때는 영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도원은 신랑 아버지로서 축사를 준비했어요. 웨딩홀에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해솔은 신부 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13년 만에 공식적으로 서준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서준이 대기실에서 도원을 찾았어요. 아빠, 긴장돼요. 당연하지. 아빠도 긴장된다. 도원이 아들의 넥타이를 다시 메어주며 말했어요. 수연이한테 잘해라. 네, 물론이죠. 그리고 엄마한테도.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3년 동안 못다한 효도, 이제부터라도 하자. 네, 아빠. 그때 문이 열리며 해솔이 들어왔어요. 예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넥타이 잘 맸네. 해솔이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가 예뻐요. 서준이 수줍게 말했어요. 고마워.
해솔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드디어 식이 시작됐습니다. 서준이 입장할 때 해솔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수연이 입장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곧 며느리가 될 수연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도원이 신랑 아버지로서 축사를 했어요. 아버지가 부족했습니다. 도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옆에 있겠습니다. 서준아, 수연아, 행복하게 살아라. 축사가 끝나고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도원은 준비한 원고의 절반밖에 읽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서였어요. 이번에는 해솔이 일어섰어요. 미리 준비한 것은 없었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서준아. 해솔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렸어요. 13년 동안 엄마가 옆에 없어서 미안했어. 이제부터는 좋은 일, 슬픈 일 모두 함께 할게. 해솔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아, 우리 서준이 잘 부탁해. 엄마가 되어줘서 고마워. 홀 안이 조용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릴 때 해솔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13년 만에 아들에게서 받는 인사였습니다. 고마워, 서준아. 해솔이 아들을 꼭 안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사랑해요. 서준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가족들은 조용히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제주행 저녁 비행기를 타기 때문이었어요. 출국장 앞에서 포옹을 나눈 뒤 서준과 수연은 손을 흔들며 탑승구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도원이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도 한번 타볼까요? 해솔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디로요? 부산이요. 왕복으로. 오늘이 괜히 끝나는 날 같아서요. 해솔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즉흥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좋아요. 밤 9시 40분 부산행 항공편이 탑승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가에 해솔, 통로 쪽에 도원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 둘은 서로를 봤어요. 이제 묻지 않을게요. 도원이 말했어요. 뭐요? 왜 그때 말 안 했냐고. 그 질문에 우린 이미 답했으니까요. 해솔이 웃었어요. 저도 묻지 않을게요. 왜 그때 확인 안 했냐고. 그 질문도 이제 끝났으니까요. 기체가 활주로를 벗어나자 창밖에 도시의 불빛이 작게 흩어졌어요. 승무원 지안이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두 분 좌석 등받이는 이륙, 착륙대 세워주세요. 그리고 손은 잡으셔도 됩니다. 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자연스럽게 포개졌습니다. 13년 전 그 손은 서로에게서 떨어져 활주로의 다른 끝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오늘 밤에는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날아올랐습니다. 부산에 도착해 공항 라운지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짧은 왕복이었지만 착륙과 출발은 그들에게 다른 뜻을 가졌습니다. 도원 씨, 네. 앞으로 우린 어디에 내릴까요? 해솔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같은 곳이요. 같은 바람, 같은 시간. 내려야 할 곳에 함께. 그 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해솔은 그 대답이 정확하다고 느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야간편이었어요. 창밖에 검은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안전벨트 사인이 켜지고 기장이 말했어요. 곧 착륙합니다. 둘은 동시에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착륙은 끝이 아니라 다시 걷기 시작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믿음이란 이륙처럼 굉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착륙처럼 조심스럽고 정밀하게 내려앉는 것이라는 걸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도원은 노란 봉투를 꺼내어 해솔에게 건넸어요. 이제 우리 봉투예요. 서준 결혼 견적서는 끝났고 여기엔 다음 달 치료 일정이 들어 있어요. 해솔은 봉투를 받아들고 가볍게 울었어요. 고마워요. 같이 가요. 심야 고속도로 위로 가로등이 길게 늘어섰어요. 차창에 비치는 두 사람의 옆모습이 마치 한 장의 사진처럼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한 달 후 해솔의 완치 소식이 전해졌어요. 더 이상 병원에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축하해요. 민주 간호사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고마웠어요, 민주 씨. 해솔이 깊이 인사했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 도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때요? 완치래요. 정말요? 도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날 저녁, 네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해솔의 완치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서준이 물었어요.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저희랑 같이 살아요. 수연이 제안했어요.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왜요? 가족인데. 신혼부부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힘들어. 해솔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근처에라도 살아요. 서준이 말했어요. 그게 좋겠네요. 도원도 동의했어요. 며칠 후 해솔은 서준네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도원이 전세금을 도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당연한 거예요. 이제 우린 가족이니까요. 이사하는 날 모두가 함께 도왔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금세 끝났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서준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 집이 바로 보여요. 정말 그랬어요. 창문을 열면 서준과 수연의 집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해솔은 13년 만에 제대로 된 잠을 잤어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해솔은 동네 복지관에서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우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도원이 복지관에 해솔을 마중 왔어요. 어때요? 일이 보람 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해솔의 얼굴이 밝았어요. 좋네요. 도원 씨는 어때요? 사업이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서준이 결혼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져서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참, 서준이가 좋은 소식이 있다던데요. 도원이 말했어요. 뭐요? 아이가 생겼대요. 해솔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이제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에. 해솔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이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들으셨죠? 응, 축하해. 태명을 뭘로 할까요? 아빠랑 상의해서 정해. 엄마도 함께 정해요. 서준의 말에 해솔이 웃었어요. 그럴까? 1년 후 손자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병원에서 갓난아기를 본 해솔은 또 눈물을 흘렸어요. 서준이 어릴 때랑 똑같아요. 정말요? 수연이 신기해했어요. 네. 눈썹도 그렇고 입술도 그렇고. 해솔이 손자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안녕, 우리 손자야. 아기가 해솔을 보고 웃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를 알아보나 봐요. 서준이 감동해서 말했어요. 그럴 리가. 처음 보는데. 하지만 신기해요. 할머니만 보면 웃어요. 정말 그랬어요. 아기는 해솔이 안으면 울음을 그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원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됐네요. 맞아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해솔이 행복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아기의 100일을 미리 축하했어요. 건강하게 자라라. 도원이 손자를 보며 말했어요. 행복하게 자라라. 해솔도 덧붙였어요. 사랑받으며 자라라. 서준과 수연도 함께 말했어요. 밤이 깊어도 아무도 집에 가려 하지 않았어요. 이 행복한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3년 전 그 밤과 같은 별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해솔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도원도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지지만 진실은 천천히도 도착합니다. 그래서 때로 비행기가 어울려요. 높이 떠올라야 아래가 보이고 내려와야 옆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13년 전 의심의 이륙으로 갈라졌던 두 사람은 이제 믿음의 착륙으로 나란히 섰습니다. 질문을 멈추는 용기, 사과를 고르는 지혜, 함께 내려설 장소를 고르는 결심. 그것이 이들의 새 출발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함께할 시간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해 속에서 살아온 도원과 해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소문보다 늦게 도착하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확인하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또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해솔의 모습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었죠. 믿음과 용서,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가 있다면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